근데 레이어의 반다라라고 이성복 시인이 최근에 시집을 내가지고 시집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시집을 보는 순간에 제가 쓰려는 시의 느낌하고도 굉장히 좀 지점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성복 선생님이 이제 60 환갑을 넘기셨는데 경희대 이제 문창가에 계시다가 당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지금 계시는 거죠. 이 뜻이 오다 서럽더라, 왔는데 서럽더라 이런 거죠. 이게 이 삶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삶의 공간, 이 세계에 도착한 목숨들이 겪게 되는 어떤 고통 이런 거죠. 이게 이곳에 와서 이두문을 당신이 의역해 보니까 이 레이어의 반다라라는 이 구절은 이두문으로 이두 글자로 이제 해보니까 이승복 선생이 해보니까 이곳에 와서 같아지려고 하다가 슬픔을 맛보고 그것에 맞서서 대들다가 많은 일을 겪고 비단처럼 펼쳐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 서럽더라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세계에 와서 사는 한 생명을 감각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시편도 보면요, 그 욕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쓰신 것 같아요. 욕망, 막 사람의 인체, 육체 이런 것을요, 조각 생명 운동이 없는 조각물이죠. 조각물. 인형 사람의 몸 형태로 만든 조각 이런 것들에 빗대놓고 그것을 막 훼손시키는 작업도 일부러 합니다. 훼손시키는 성적인 어떤 폭력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역주행처럼 막 보여줘요. 그래서 막 조각에서 이 같은 작품에 보면 그 조각 작품의 여자의 어떤 그 몸의 관능 같은 것을 젖가슴 같은 경우는 퍼질러 앉은 유방이 권투 장갑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일부러 인체의 신비를 다 벗겨버려요. 이것을 이제 물질 세계의 어떤 욕망 덩어리로서의 어떤 그 존재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이건 사실 굉장히 불교적인 거죠. 예. 굉장히 이성복 선생님의 세계가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 이 연구실에 가보면요, 선호록이나 불교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계명대학이 그 기독교 재단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불상도 있고 막 그래요. 학교에 계실 때 가서 보면 선호록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셨고 욕망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욕망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애욕 같은 것이 생긴다. 몸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긴다 그러면 부정관을 하라고 막 그래요. 부정관도 저것이 이 안일 부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막 그 명상을 하는 거죠. 그게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인데 부정관에도 단계가 있어요. 욕망을 다스리는 부정관에도 보면 저 여인은 나의 누이이고 나의 언니다라고 명상하고 그래도 그 욕망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저 여인의 몸은 오물로 가득 차 있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도 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무상관을 씁니다. 무상관이라고 해서 항상 하지 않다는 거죠. 저 여인의 몸은 머지않아 늙어갈 것이다. 저 여인의 몸은 머지않아 무덤 속으로 갇힐 것이다. 저 여인의 몸에는 병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부정관에서 나중에 무상관 이런 것들로 욕망을 제어하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시집이 그런 욕망에 대한, 인간이 어떤 성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고, 재미난 위파사나법과 같은 것인데, 관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화나는 사람들이 막, 화가 울컥 이렇게 올라오려 그러면, 무상관을 하라고 합니다. 무상관. 무상하다. 저 사람이, 맨 처음에는 자비관을 하라고 합니다. 막 누군가 화내고 있으면, 저희가 저렇게 하는 나한테 화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스스로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비관을 쓰고, 자비관이 안 통하고 자기가 욱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면 저 사람의 그 감정, 화나는 감정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불이 꺼지듯이 사그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탐내고 어리석고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사막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 정선이라는 시를 예를 들어 보면, 이성복 선생의 시에 내 혼은, 우리가 정선이라 그러면 그 아리랑의 고향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별 뭐 이런 거죠. 내 혼은 사복에서 졸고 몸은 황지에서 놀고 있으니 동면서면 흩어진 들까마귀들아 숨겨둔 외발가마에 내 혼 태워 오너라. 이런 시편이 있어요. 19절이 있어요. 동면서면 흩어진 들까마귀들아 숨겨둔 외발가마에 내 혼을 태워서 오너라. 참 지금 보시면 좀 좋을 텐데, 구매해서 좀 보시죠. 우리 회원들 질문을 몇 분 받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질문 있는 분들, 한두 분. 제가 글 중에 울퉁불퉁한 뼈 같은 시여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구나 라고 하는 김태희 시인의 글을 딱 갖고 마지막에 시를 쓰고 나서 그다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비몽사몽간에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 시를 내가 쓴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가끔씩은 그러면 그게 분명히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나와서 문자가 되고 글자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봤을 때 그 시가 때때로 내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마음을 달래거나 혹은 또 다른 영감이라든가 색감을 줄 때가 있는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제가 쓰지만, 짧은 낮잠 같은 시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쓴 시를, 다시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게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쓸 시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게 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비슷한 시가 나올 수도 있다. 앞으로 옛날에 썼던 시 중에 어떤 식구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게 자꾸 제동이 걸려요. 진행되는데 제동이 걸려요. 근데 실제로도 아까 조춘이라는 시에 보면 물이 눈 뜨는 것을 보고자 이렇게 쓴 부분 있잖아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쓰고 나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물이 눈 뜬다? 물이 눈 뜬다.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씻으러 가면서도 중얼중얼하고 씻고 오면서도 그게 이상하네. 물이 눈 뜨는 곳을 보고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그렇게 중얼중얼하니. 그래서 좀 전에 새벽에 쓴 게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누군가의 시에 나오는 것 같아. 그랬는데
밥 먹으면서 그 시인이 생각이 났어요. 저였어요. 수면이라는 시에 보면, 수면이라는 시에 보면 수면이 눈 뜬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것을 기억을 하고 쓴다? 그러면 제가 지금 5권 정도 5권의 시집을 냈잖아요. 그러면 300편 정도를 지금 쓴 건데 300편 더 이상 썼겠죠. 버린 시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이 발생한 거를 다 알고 있으면,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곳곳에 예를 들면 그 위험물 그거 뭐죠? 지뢰밭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이렇게 가다 보면, 살다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시들이 이렇게 촉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시가 이렇게 쑥쑥 솟아오르는 거죠. 대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쑥쑥 순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여럿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쓰지. 시적인 순간, 시적인 모티프가 작상되는 그거를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계속 제동이 걸리는 거죠. 나가지를 못하지. 밭이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쓴 것들이다. 이게 자기를 통제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쓰면 다시 잘 안 보고, 오랫동안 퇴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밤에, 그 대신에 오래 생각합니다, 오래. 예. 오래 생각해요. 오래 머릿속에서 거의 시행의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 놨다가 제일 쓰기 좋은 날을 잡아서 쓰죠. 뭐,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날 새벽에 시를 옮겨서 확 쏟아내는 것처럼 써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퇴고하게 되면 앞으로 쓰면서 시적인 모티프가 자꾸 발생할 때 이 역시도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시적 모티프나 착상이 있잖아요. 착상이 되는 순간들을 예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세 드신 시력이 오래된 분들이 시를 못 쓰게 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시가 일어나는 순간들에 대해서 를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그냥 일상이 편해진 거예요. 그냥 일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연속곡 보고 그렇다고 해서 연속곡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7급 공문 이런 것도 다 보잖아요. 라디오스타도 보고, 라디오스타 어제 보니까 박학기 씨가 그 김광석 노래를 영상으로 띄워놓고 듀엣으로 부르는데 참 좋더만요. 예. 이제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거 부를 때도 좋은데, 깜짝 놀랐던 게 저는요, 어제 김광석의 노래 중에 나무라는 시, 예. 나무라는 노래 가사가 그렇게 좋은 줄 깜짝 몰랐었어요. 그냥 그 노래 듣긴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는 막 위로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솟아올라서, 그늘이죠? 그늘을 확 펼칠 테요. 뭐 그거 있잖아요. 예. 무슨 나는 상관없은가?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대담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런 일상들이 있지만, 창작의 시간과 공간은, 별도로 있어야지 이 감각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보통의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별도의 별도의 방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시들을 썼던 많은 시인들이 엄청나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 방을 잃는 순간에 창작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릴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것이 그 고독한 방을 요구한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고독한 방. 그래서
값싸게 세상과 유대하지 말아라는 주문을 이렇게 엄청나게 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네. 세상과 값싼 유대를 하지 말아라. 네. 값싸게 세상과 유대하지 말아라. 가슴 깊숙한 곳에 고독한 방을 하나씩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주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적인 순간이 안 나타납니다. 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언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지 좋은 시가 나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좋은 시를 쓰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넓은 공간을 빈 화분에다 확 집어넣는 그런 시들 있잖아요. 그런 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건 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부러운 폭발이에요. 폭발인데 그런 시를 쓰고 있는 무렵에 그런 시를 발표한 그 무렵에 그 시인의 시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그 감각을 잘 유지하고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변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순간에 그런 시들이 때로 무더기로 쏟아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이 창작자의 생활과 감관의 사용이 굉장히 잘 제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요. 시인들이 우리나라 시인들이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 많은 잡지들이 있지만 나타나서 한 시기를 쭉 끌고 가고 있는 시인들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슬럼프도 있고 자기가 방만해지고 그러면 슬럼프로 빠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시적 세계의 변환을 계속 요구를 해요. 우리 독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다른 그 나라의 독자들은요, 그 시인이라고 그러면 그 고유한 세계가 지속되고 웅숭하게, 깊이를 계속 얻으면서 변화보다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깊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독자들은요, 시마다 시세계가 바뀌기를 원해요. 시세계가 지난번에 이 시집에서 이런 그 세계관을 보였으면 그 다음 시집에서 깊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어질 수 있는데 매일 반복이네, 이렇게 해버리고요. 그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그런 변화를, 그래서 이 드로잉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연작이 이건 기획이 아니냐, 기획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까지를 각오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좋은 시인이라든지 이런 시인들은 그런 감관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찬진한 심성도 잘 유지가 되면 더 좋은 시인이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한 사람, 좋습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좀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시인으로서 그 시상 떠오른 발화점이 있는데 그 발화점과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간극을 줄이려면은 이제 그런 작업이 있고 시 작업이고, 그 간극을 또 줄이려면은 창조적인 그런 언어가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발화점의 순간이 더욱이 그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걸수록 더 이제 창조적 언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창조적 언어의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다 보면은 시가 난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해한 시에 이제 주목하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공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런 난해한 시에 대한 그런 생각, 또는 그런 그 난해해지는 것과 대중과의 그런 거리,
어떻게 잘 조절하시는지. 근데요, 그 시가 충분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난해할 수 있고 시인도 쓰면서 자기 시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 시가 어디 출제되고 사지 쓴다 해서 정답을 고르라 그러면 전 다른 정답을 고를 거예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신경림 선생님, 최성호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자기 문제를 풀어보니까 신경림 선생님도 아이고 이게 정답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해한 시는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의식의 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고요. 그 진행을 장악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장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나의 시편이 진행되면 시행이 진행되고 전개될수록 오해를 받고 혹은 그래서 독자들이 상상적으로 시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읽는 사람도 그 사람 시가 완성된 것을 보지만 시 짓는 일에 상상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것은 읽는 분들의 역할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인데 이 시 장르는 너무 난해해서 짐작할 수조차 없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제 사견인데 시는요 비교적 단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것이 분위기가 그렇든지 인식의 내용이 그렇든지 비교적 단일하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시에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시는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시행을 1행, 2행, 3년, 4연 막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할 때도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시인들이. 통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의 독자 반응 혹은 내가 애초에 쓰려는 것과 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어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확연하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단일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뭉치, 덩어리 혹은 흐름, 뉘앙스 이런 것들 하나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한편의 시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요 이상의 시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고 많은 평론가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막 해석을 막 붙이잖아요. 근데 이상의 시 가운데 몇 편의 시들을 보면요 분위기가 느껴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둘레 같은 거 있죠. 둘레 혹은 색채 같은 것 그것이 이상은 그냥 그 형용사 그런 거 있죠. 섭섭함 혹은 움직임 움직인다 흔들린다 이런 것까지도 다 시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 같은 거죠. 흐름. 세계는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흐름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도록은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주 난해하기만 한 시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난해하지만 좋은 시하고 난해하기만 한 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까요? 혹시 뭐죠? 한 가지
아침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네.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가서 봤는데요. 네. 언어적인 표현이 나무 상자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나무가 누군가 들고 가는 양동이 물처럼 한 번 한 번 또 한 번 출렁거렸다. 네. 근데 출렁출렁하는 한 양동이의 물 아직은 이 좋은 징조를 갖고 있다. 나도 라고 하는 그 출렁출렁거린다는 분들이 네. 불교적인 어떤 거에서 그 모두가 일체만이라 똑같다? 아니면 그 근본적인 어떤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어떤 뭐 하여튼 에너지 교류 이런 걸 말씀하신 건지 한번 좀 의견을 아니요, 그렇게 불교적이지는 않아요. 그거는요, 불교적으로 쓴 건 아니고, 존재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명이, 율동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렁출렁 했으면 좋겠다. 그 율동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저 존재와 생명을 감각하는 것들도 이런 탁자처럼 딱딱하게 각진 모서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출렁출렁하는 우리가 양동이나 바켓스나 대야나 이런 데 물 들고 이렇게 이동할 때 출렁출렁하고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칠판처럼 감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칠판처럼 저렇게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어떻게건 움직이고 율동하고 는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감각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감각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출렁출렁함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쓰냐면 그 나무가 딱딱하고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요. 그 나무에 새떼가 와서 쫙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울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일순에 그냥 새떼가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리니까 딱딱하고 견고하고 벽돌 같고 벽 같고 그러던 나무가 출렁출렁하네? 존재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냥 있던 존재 아니었어? 왜 운동하는 거였네? 작용을 주네? 예. 그런 존재로 감각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그렇게 율동적인 생명으로서 감각하자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무슨 좋은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세계를 또 그렇게 보는 거죠. 세계를 주고받는 관계에 작용하는, 서로에게 작용하는 관계를 보는 거죠. 작용하는. 왜냐하면 전혀 감각되지 않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감각이 된다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가 굉장히 불교적인 거네요. 불교적인 그 말이 있는데, 박사님 그게 뭐죠?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저희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우리 회원들도 그러니까 시적 훈련이라 할까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거가 있다면 한 번 더. 일단 어휘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야 되고요. 예민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 탄생하는 순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주 생각해야 된다고. 시 한 편을 읽으면요. 이 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시적 모티프가 어딘지를 같이 따라서 발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60편 정도 되는 시집 한 권에 60편 정도의 시적 모티프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시적 인식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시인에. 근데 이런 시집을 100권 정도 읽었다.
무엇에 중점을 두어서 시가 탄생하는 순간을 이해하고 추궁하고 질문하면서 그 시를 읽었다 그러면 몇 군데의 시적 모티프를 알게 되는 겁니까? 6천 개의 시적 모티프를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6천 개, 6만 개, 60만 개, 6천만 개, 6조 개 이렇게 되면요. 시가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시가 되는구나. 이게 시가 되는구나. 이게 시가 되는구나. 이게 시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시를 읽어줬을 경우에 그런 거죠. 근데 시를요, 한 6천 개, 100권을 어느 순간 읽어서 6천 개의 시적 모티프가 발생하는 조건들, 환경들을 자기가 다 이해하면 굉장히 수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을 또 한동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수위에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유지가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위에 있도록, 이 수위에 있고, 언어적인, 촉수,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시가 탄생하는 순간에 대한, 이해와 긴장,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수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수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창작하게 되면 자기가 창작을 통해서 쏟아내게 되면 이 수위는 자꾸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그러려면 또 다른 시집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억지로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지고 있는 시집들뿐만 아니라 발표되고 있는 시들, 잡지들의 시, 그 다음에 외국 시인들의 시, 그 다음에 과거로도 막 갑니다. 과거로도 가서 202부, 소동파 이런 것도 쭉 보고요. 아니면 우리 한시들 있잖아요. 이규보 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쭉쭉 가줘야 됩니다. 가주면서 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넓혀주는 거죠. 자기로부터 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창작하는 순간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러니까 뭘 시를 써? 그렇게 되는 거죠. 술 마시는 것보다 시 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소주를 마시면서 시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 잘 쓰는 분 가운데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소주를 글라스에다가 부어놓으면서 시를 쓰는 분들이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시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의 논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인들은 서정적 이미지의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작가는 그러니까 아시다 같은 경우는 공간적 이미지의 논리를 추구합니다. 누구 사에서 배우고 오늘 그러니까 막일로 되죠. 그래서 저도 참 최근에 아주 좋은 강의 들었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